자, 필기 기본 이론 제 2강입니다. 산업안전관리론 관련된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2강에서는 첫 번째가 재발생 형태입니다. 재발생 형태를 나타내는 용어가 어떤 용어들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떨어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 건설 현장에서는 50% 이상이 추락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50% 이상이 추락이에요. 그래서 이 재발생 형태라는 이 내용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떨어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과거에 추락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다른 때 추락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 추락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 문제에서 재발생 형태를 물어봤을 때는 떨어짐이 이제 가장 공식적인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추락이라고 쓰는 경우도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떨어짐이라고 쓸 수 있도록 가능하면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자, 추락이라는 말 또는 떨어짐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인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떨어짐 이렇게 부릅니다. 이 떨어짐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높은 데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추락이 이제 떨어짐으로 가이드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떨어짐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넘어짐입니다. 재발생 형태를 쓰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전도라고 했던 내용이 넘어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경우를 넘어짐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우리 용어를 한글로 바꾼 거죠. 한자로 된 것을 한글로 넘어짐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전도가 넘어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깔림, 뒤집힘 해서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서 깔린 경우,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 또는 작업 중 뒤집어진 경우 이것을 깔림, 뒤집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부딪힘 접촉이라고 있죠. 부딪힘 접촉, 제자 자신의 움직임, 동작으로 인하여 긴 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에 의하여 부딪히거나 접촉한 경우 우리가 과거에 이제 충돌이라고 불렀던 거죠. 충돌, 이게 이제 부딪힘 이렇게 쓰는 게 정식적인 용어로 됐다는 것. 이런 것들만 좀 챙겨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처음으로 들으신 분들은 오히려 혼동이 안 되죠. 하지만 공부를 조금씩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이런 바뀐 용어들이 생소해 보일 수 있어요. 재발생 형태를 나 추락이 편한데, 낙하 비례가 더 편한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떨어짐은 물건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떨어진. 그래서 추락의 다른 말이고요. 전도가 넘어짐으로, 그다음에 깔림, 뒤집힘, 여기도 우리가 건설 기계나 또 하역 운반 기계 이런 것들이 넘어진 것도 과거에 전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그다음에 부딪힘, 충돌을 부딪힘 이렇게 바꿔서 쓴다. 맞음, 이제 떨어지는 물건에 맞은 겁니다. 떨어지는 주체가 사람이면 추락이고 떨어지는 주체가 물건이면 낙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낙하물에 맞아서 사고가 난 거니까 맞음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 낙하 비례라고 했던 용어예요. 맞음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자주 쓰게 될 것이고요.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 맞음이라는 제 형태도 답으로 나올 확률이 아주 많죠. 끼임, 우리가 이제 끼임 이렇게 불러서 협착사고, 과거 협착이라고 했던 것을 끼임이라는 말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끼임.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롤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 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 이런 것들 다 뭐라고 부른다? 끼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협착이라고 했습니다. 끼임. 무너짐, 토사, 적재물, 구조물 이런 것들이 허물어져 내리거나 꺾여져 무너 내리는 거. 우리가 붕괴, 도괴 이렇게 불렀던 과거의 용어가 무너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압박, 진동해서 물체의 취급 과정에서 신체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이 편중, 집중, 눌려진 경우나 마찰 접촉 또는 진동 등으로 신체 부담을 주는 경우를 압박,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박. 이제 여기서부터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용어가 되겠죠. 궁극의 질환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압박, 진동, 신체 반작용,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과도한 이런 용어들이 다 뭐예요? 궁골격계 원인이죠. 궁골격계 원인이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반복 동작 이런 것들이 다 궁골격계하고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자, 여기도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온도 노출 접촉, 우리가 고온이나 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 접촉된 경우를 이상온도 노출 접촉.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온에 접촉되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화상이라 하죠. 화상 또는 동상 이런 말을 쓰죠. 저온이면 동상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자가 들어간 것은 뭐의 종류예요? 상해의 종류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 상해의 종류하고 제 형태, 발생 형태의 종류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 발생 형태가 아닌 것은 해놓고 상해의 이름을 넣어놓으면 여러분들 헷갈려 하십니다. 근데 상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화상, 동상, 상자가 들어가면 상해지 제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상이나 동상이라는 상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제 형태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이상 온도, 이상한 고온, 저온에 노출 접촉되었다. 그래서 화상과 동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제 형태는 이상 온도 접촉이죠. 제 상해 종류는 화상, 동상이 되는 거고요. 이상 기압에 노출돼서 고저기압 등의 환경에 노출된 경우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입니다. 유해 위험 물질의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 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가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이라고 하고 소음 노출, 소음이겠죠. 유해광선, 산소결핍 질식, 유해 물질과 관련 없이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말을 먼저 사전에 조건을 달아버렸어요. 유해 물질이면 요리 가야 돼요. 유해 물질 접촉 여기에 노출 접촉에 해당되고 유해 물질과 관련이 없으니까 이제 이건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유해 위험 물질 노출 접촉은 아니다. 관련 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했으니까 결국은 산소결핍 질식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소결핍 질식 저게 재발생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자, 용어들 쭉 읽어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설명을 해놓고 재발생 형태 중에서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화재 폭발 감전 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연물의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며 방화는 의도적이기는 하나 관리할 수 없으므로 화재에 포함을 한다. 그러니까 무엇도 포함한다는 이야기예요. 방화, 범죄잖아요. 이 범죄도 화재로 본다. 폭발, 건축물 용기 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 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 이걸 폭발이라고 부른다. 감전, 전기설비의 충전부 등의 신체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 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특구압 등의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 혼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악하게 접촉된 경우 자 이런 걸 다 뭐라고 부른다? 감전이라고 부릅니다. 제 형태의 감전이 있는 거죠. 화재 폭발, 감전 이런 것들이 다 재발생 형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발생 형태 이 중에서도 가장 우리 건설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뭐예요? 추락, 낙하잖아요. 그럼 재발생 형태를 쓸 때는 어떻게 쓰라고요? 추락을 떨어짐이라고, 낙하 비례 사고를 맞음이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 낙하 비례. 그 다음에 충돌도 문제에서 나올 수 있죠. 충돌을 우리 제 형태로 쓸 때는 부딪힘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자, 뭘 조심해라? 문제에서 재발생 형태를 물어봤을 때는 과거의 추락, 낙하 비례, 전도, 붕괴, 협착 이런 말들이 지금 떨어짐, 맞음, 넘어짐, 부딪힘 이런 말로 바꿔졌다. 이런 부분만 체크하시면 이제 1차 필기에서도 지금은 말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예, 넘어짐 이렇게 나오지 전도 이렇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발생 형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미 용어가 바뀌어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나중 이야기죠. 작업형에서도 재발생 형태를 쓰라는 문제가 있어요. 영상 보여주고 작업형에서 영상 보고 하지 않습니까? 재발생 형태 쓰라고 했을 때 아직도 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 보면 아직도 추락, 낙하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예, 우리 바뀌어진 용어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재 형태를 봤잖아요. 재 형태의 종류를 봤기 때문에 이제 상해 종류도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상
이런 것들도 상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해 종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뼈가 부러진 걸 뭐라고 부른다? 골절상해 이렇게 부릅니다. 동상 나왔습니다. 좋은 접촉 동상. 그다음 부종. 부종은 국부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부어오르는 것을 부종이라고 부릅니다. 자상이라는 말이 있고요. 찔림이라는 말로 씁니다. 자상, 찔림 같은 말인데 이제 여기도 굳이 찔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찔림. 찔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찔린 거죠. 그다음에 타박상 해서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 표면보다는 피하 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태다. 근육부를 다친 걸 타박상 이라고 부릅니다. 절단된 거죠. 중독, 질식, 음식, 약물, 가스 등에 의해 중독이나 질식된 상태를 말합니다. 중독, 질식도 상해 종류예요. 그런데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앞에 봤던 요거예요. 산소결핍 질식이 있어요. 산소결핍 질식은 재발생 형태를 이야기하고요. 중독 질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음식이나 약물, 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된 상태를 중독 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 질식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상해 종류의 명칭으로 보셔야 되고요. 산소결핍 질식이라고 나오면은 그것은 제 유형으로 보셔야 돼요.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실제로 이제 작업형에서 더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자주 되는 내용들이다. 찰과상, 스친 걸 말하고요. 배임은 배인 거고요. 화상, 고온물이죠. 고온물 접촉입니다. 뇌진탕, 머리를 맞았을 때 익사, 물 등에 익사된 상해를 익사라고 합니다.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상해 종류로 익사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다음에 피부병 관련돼서 청력장애, 시력장애 이러한 것들도 상해 종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상해 종류라고 부른다는 거. 자, 상해 종류하고 뭐하고 일단 용어가 구분돼야 된다. 제 형태하고 구분이 돼야 된다. 자, 이 두 가지의 이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정리가 돼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이니나 아담스나 이런 사람들이 재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사고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고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사고가 떨어짐 사고가 일어났어요. 떨어짐이 뭐였어요? 추락이라고 했잖아요. 네. 떨어짐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떨어졌어요.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떨어짐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서 사람이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무슨 상해예요? 골절이죠. 골절 상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해 종류다 이 말이죠. 이건 상해고 이것은 사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재유형이라고 불렀던 것이 뭘 의미하고요? 사고의 유형이에요. 자, 재해 유형은 앞에 있었던 재해 유형이라고 불렀던 것이 결국은 뭐의 유형이다? 사고 유형이에요. 사고 유형이고 그 결과가 상해예요. 상해. 그래서 우리가 하이네 단계나 버드 단계를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재 대신에 상해 이렇게만 쓰면은 약간 의미가 부족하죠. 왜? 사람이 다친 것만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물적 손실도 재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다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약간 부족하지만 상해, 재해 이렇게 번갈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이 다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해사례 연구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사례 연구 순서는 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재해사례를 가져와서 그걸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연구한다는 건 뭘 연구한다는 거겠어요? 이 재해사례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해 상황을 제일 먼저 뭘 해요? 파악을 해요. 이걸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재해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 어떤 근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러면 전제 조건으로는 상황 파악이 돼야 되고 첫 번째 사실의 확인을 해야 되고요. 사실의 확인 다음에 문제점을 찾는 거죠. 그 중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오겠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문제점 중에서 결정적이고 핵심적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근본적 문제점이라고 부르고 그 문제점을 찾습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대책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재해사례의 연구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 재해사례 연구소는 어떤 재해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선정해야 되지라고 물어봤을 때 이 재해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실제로 재해가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다 보면 어떠한 사실들이 있었을 거다 이 말이죠. 재해하고 연결된 원인들이 있었을 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원인들이 있었던 이유가 뭔가를 보고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 문제점의 근본적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 이유를 없애면 된다는 이야기죠. 대책을 마련해서. 그러면은 그 재해가 또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재해사례 연구 순서라고 부릅니다. 재해사례 연구 순서 어떻게 한다? 전제 조건으로 상황 파악한다. 사실의 확인을 한다. 문제점을 찾는다. 근본적 문제점을 결정을 한다. 대책을 세운다. 자, 이렇게 순리대로 풀어져서 머릿속에 남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아, 재해사례 연구 순서라는 것은 나도 우리 사업장에서 한번 해봤지. 우리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예, 그래서 전체적인 사고 내용을 들었죠. 듣고 나서 사실에 확인을 하고 문제점을 찾고 근본 문제점을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 이게 재해사례 연구 순서다. 이렇게 몇 번 말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자, 7번 내용은요.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예요. 이제 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재해가 발생이 되면 비상 상황이 된 거잖아요. 비상 상황이 됐으니까 긴급 조치를 합니다. 긴급 처리를 하는 거죠. 긴급 처리를 하게 됐는데 긴급 처리가 끝나게 되면 이때 이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수습이 되게 되면 뭐가 들어갑니까? 재조사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재조사는 재해가 발생한과 동시에 시작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재조사가 들어가고 재조사를 하는 이유를 뭘 찾기 위해서 그러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죠. 원인을 찾고자 하는 거고 원인을 찾았으니까 뭐가 세워져요? 대책이 만들어지겠죠. 대책이 만들어지면 현장에다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하고 다시 평가를 해봅니다. 이 우리가 세운 대책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 요 순서가 주 순서예요. 이 순서에서 가운데 있는 중간 부분을 하나 빼놓고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순서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안전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당연히 머릿속에 습관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긴급 처리를 해야 된다. 긴급 처리는 아직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긴급 처리를 해놓고 끝나면 재해조사가 들어갈 거고 재해조사가 들어가면 원인이 나올 거고 원인이 나오면 대책을 세울 거고 대책이 나오면 실시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평가를 해서 반복, 순환 사이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의 4사이클, 품질관리의 4사이클, 생산관리의 4사이클 공통으로 뭘 이야기해요? PDCA 이야기하죠? 플랜 투 체크 액션에서 PDCA 이걸 4사이클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용어가 안전에 쌓이면 안전관리의 4사이클 이렇게 불러요. 이 사이클에 입각해서 계획 세우고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 있는가 없는가 봐서 보완해가지고 다시 대책 세우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수준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기본이다. 그 다음에 긴급 처리라는 게 뭐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긴급 처리 순서입니다. 이 긴급 처리 순서는 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감전이 되잖아요. 감전이 되면 아직도 감전된 사람이 전선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원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죠. 기계에 이 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기계를 정지시키는 게 목적이죠. 제일 1순위죠. 목적이 아니라 1순위죠. 그래서 피제 기계를 정지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기계를 먼저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을 응급처치합니다. 기계가 돌고 있는데 응급처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지를 시키고 응급처치를 하는 거고 응급처치가 끝나고 나면 관계자에게 사람 먼저 살려야죠. 숨 트이게 해줘야죠. 숨 트게 해놓고 관계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나서 2차 재해 방지하고 2차 재해는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추가적인 재해예요. 그런 재해를 방지하자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현장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현장 보존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긴급처리 마지막이 현장 보존. 현장 보존하는 이유는 뭐 해야 되니까? 재조사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주변 환경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손대지 마라. 그래야 재조사가 잘 된다. 정확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긴급처리 순서. 여기도 순서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제일 먼저 기계부터 세워라. 그 다음에 사람한테 응급처치해라. 그 다음에 관계자에게 연락해라. 2차 재해 방지하고 현장 보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PP 관계 투 현 이렇게 합니다. PP 관 이현, PP 관 이현, PP 관 이현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면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사람의 머리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제 양분해서 제가 좀 무리해서 과하게 표현한 겁니다만 머리는 두 가지가 있다. 이해가 잘 되는 머리가 있고 암기가 잘 되는 머리가 있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IQ 아주 높아요. 그래서 아주 단기 암기력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런 분들은 PP 관 이현 이렇게 해도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렇게 PP 관 이현 이렇게 외우라고 해도 이렇게 외우는 것이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외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런 분들은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게 편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공부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능하면 저도 이해하시기를 권장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술술술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단순 암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암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면 암기하기가 쉬워지니까. 근데 단순 암기만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자격증 따고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자, 그렇게 되는 공부를 해보면 증은 남죠. 증은 남는데 나중에 별 효과가 없는. 야, 너 자격증은 있는데 이것도 모르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암기 위주의 공부가 단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좀 수반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가능하면. 자, 제일 계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가 유일하게 확실하게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제율이에요. 이 제율과 관련된 문제는 원래 우리 안전, 건설 안전, 산업 안전 이런 안전 시험에서는 계산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계산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좀 쪽팔려요. 그래서 이 제율 계산이라고 부르는 거 산수거든요. 산수니까 이거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어려우면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든 이거 이해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문제를 버리면 안 돼요. 왜? 실기에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실기 시험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 제가 실기까지 연결되는 문제들은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율 관련된 문제. 자, 먼저 연천인율, 빈도율, 강도율 이 세 가지 용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기본이에요. 이거 세 가지를 해놓으면 나머지가 좀 더 쉽게 풀립니다. 자, 연천인율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재해자 수를 연평균 근로자 수로 나눈 다음에 천을 곱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천인율이란 말의 의미를 한 번만 딱 생각해 보셔요. 연이란 말은 1년을 나타내고요. 천인이란 말은 1000명을 나타냅니다. 율이라는 것은 비율이에요. 비율이에요. 그래서 연천인율은 1년에 1000명이 일할 때의 재해자의 비율이에요. 1000명이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재해자가 몇 명 나오냐? 그 비율이 얼마냐라고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직원이 100명이에요. 우리 회사 직원이 100명인데 2020년에 재해를 당한 사람이 2명이 재해를 당했습니다. 2명이 다쳤어요. 2명이 재해자예요. 자, 100명이 우리 회사 직원이 실제로는 100명이 있거든요. 100명인데 2020년에 두 명이 다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통계를 필요로 하는데 노동부에서 물어봤어요. 거기 2020년도 재해율을 물어보고 싶은데 연천인율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연천인율을 물어보면 우리 회사는 100명인데 2명 다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130명인데도 있고 200명인데도 있고 1000명이 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0명인데 몇 명 다쳤어요. 그렇게 정보를 주면 이 정보를 받은 사람이 다 계산해야 돼요. 누가 제 비율이 율이잖아요. 연천인율이 제일로 큰지 작은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해서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몇 명으로 맞춰서 1000명으로 맞춰서. 자,
100명인 사업장에 2명이 다쳤어요. 연천인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연천인율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100명일 때 2명이니까 무조건 몇 명으로 맞춰주라는 이야기다. 연천인율이 1000명을 기준으로 맞춰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0명일 때 2명이면 1000명이면 10배가 됐으니까 다친 사람도 10배가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00명일 때는 20명이 다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0명이 다친다라는 것이 연천인율의 의미예요. 이 20이 연천인율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연천인율이란 말은 자, 우리 회사 직원이 200명이에요. 200명인데 2020년도에 다친 사람이 1명 다쳤어요. 이렇게 해요. 자, 2021년도에 1명 다쳤다. 200명인데 2021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2021년 통계를 내보니까 1년 동안 1명 다쳤어요. 그러면 연천인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몇 명을 기준으로 보라고요. 1000명을 200명이 1000명이라고 생각하고 다친 사람이 몇 명인가 판단해봐라. 이게 연천인율이에요. 그러면 1000명일 때는 몇 명 다친 거예요. 200명일 때 1명이니까 1000명이면 5배죠. 그럼 여기도 5배가 되니까 몇 명이다? 5명이다. 지금 이해하신 분들은 지금 너무 쉬워.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식을 이야기 안 하는 것은 이 식에다 넣어놓은 값하고 값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200명일 때 연평균 근로자가 몇 명인데 200명인데 다친 사람이 1명이에요. 곱하기 1000을 했어요. 그럼 200을 1000으로 나누면 5예요. 5에다 1 곱하니까 5가 되겠죠. 그럼 연천인율은 답이 5가 됩니다. 그럼 연천인율의 말의 의미는 뭔 말이에요? 아, 우리 회사 직원이 몇 명이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1000명으로 맞춰주라. 그럼 10,000명인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00명인 회사들은 우리 회사 10명 다쳤어요. 그런데 1000명이면 10,000명일 때 10명 다쳤으면 1000명일 때는 1명 다친 거잖아요. 그럼 1이 연천인율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10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각 사업장에 다친 사람이 몇 명인가를 비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나타냈을 때 연천인율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비례식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비례식을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의 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풀이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0명일 때 근로자 수가 200명인데 1명이 다쳤습니다. 그럼 연천인율의 의미는 뭔 의미였어요? 아, 1000명이면 몇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하고 비례식을 풀 때는 이렇게 정식으로 풀죠. 200 곱하기 x, 200 곱하기 x 한 거하고 안에 것끼리 곱한 거, 1 곱하기 1000 한 거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면 x를 구하려면 200이 넘어가니까 200분의 1 곱하기 10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 나누기 200이니까 5가 나오죠. 이 5값이 x값이고 이 x가 연천인율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숫자를 보면 200이 누구의 수예요? 근로자 수죠. 1은 뭐예요? 재해자 수죠. 뒤에 1000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1000이 곱해져 있는 이것을 말로 바꾼 거죠. 말로 바꿔놓은 게 연천인율을 구하는 식이다. 결국 뭐다? 비례식입니다. 비례식으로 풀면 끝나는 그런 내용이다. 시험장에 가실 때 공학용 계산기를 가져가시면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더 답을 빨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꼭 가져가셔야 되겠죠. 이제 인간공학이나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우리 건설 시공이나 안전에서도 계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재료에서도 나오고요. 자, 제율, 빈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근로 총 시간수, 이제 여기는 사람 수가 아니라 근로자 수가 아니라 시간이죠. 시간을 계산해야 되고 제 건수에다가 100만을 곱합니다. 이걸 빈도율이라고 해요. 자, 이런 의미가 돼요. 이제 사람이 아니라 뭐니까? 시간이니까 시간으로 따져봅시다.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일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50만 시간이에요. 50만 시간 동안 우리 직원들이 1년 동안 일한 총 시간이에요. 50만 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재해가 5건이, 3건이, 몇 건이랄까요? 2건이 발생했어요. 여기는 재해 건수예요. 여기는 사람 수예요. 다친 사람 수고 여기는 건수예요.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2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또 이야기했어요. 빈도율 계산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빈도율을 계산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빈도율을 계산할 때는 아까치 왜 앞에서는 연천인율을 계산할 때는 기준 인원이 얼마였어요? 1000명이었잖아요. 1000명이 기준이었어요. 그럼 뒤에 곱해진 값들이 다 뭐란 이야기예요? 기준값이에요. 그러니까 빈도율 구할 때도 기준이 100만이란 이야기죠. 100만인데 시간이니까 여기도 시간인 거예요. 여기가 근로자 수니까 여기도 근로자 사람 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이 기준이에요. 100만 시간일 때 재해가 몇 건 일어났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50만 시간일 때 2건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일 때를 물어보고 있다고요. 100만 시간이면 재해가 몇 건 일어난 꼴이에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몇 건이에요? 50만이 100만이 됐으니까 2배가 됐으니까 2건에다 2를 곱하니까 몇 건이에요? 4건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4라고 써야 돼요. 단위가 없어요. 연천율, 빈도율, 강도율은 퍼센트 단위나 다른 단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가 없습니다. 숫자가 답입니다. 4. 저는 쓸 때 건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려고 건수라고 쓰고 있는데 답은 4라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이게 답이 4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식으로 풀 때 비례식으로 푸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겠죠? 그럼 여기 모르니까 x라고 한다면 50만에다가 50만 곱하기 x는 2 곱하기 100만이잖아요. 2 곱하기 100만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럼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50만 분의 2 곱하기 100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0만을 100만으로 나누면 2가 되잖아요. 2에다 2 곱하니까 4가 되잖아요. 이걸 말로 바꾼 거예요. 50만이 뭐였어요? 근로 총시간수. 이 건이 뭐였어요? 재 건수. 얼마 곱했어요? 100만 곱했어요. 이런 꼴을 갖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식으로 저렇게 바꿔서 쓴 거예요. 비례식입니다. 시간으로 나타낸 비례식. 근로자 수로 나타내는 비례식. 자, 강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근로 총시간수가 근로 손실일수를 연근로 총시간수로 나눠서 1000을 곱하면 돼요. 그럼 여기도 분모가 뭐니까? 시간이니까 여기도 뭐란 이야기예요? 시간이에요. 비례식이란 이야기예요. 자, 우리 회사에서 근로한 시간이 총 근로한 시간이 10,000시간이에요. 10,000시간인데 이 10,000시간 동안에 다쳐가지고 근로 손실이 발생되는 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일을 못하게 된 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 말이에요. 일을 못하게 된 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5일이 나왔어요.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근로 손실 일수가 5일이다. 5일이다. 그러면 강도율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1000시간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근로 손실 일수가 며칠이에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000시간을 일했다고 생각하면은 며칠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10,000시간일 때 5일이잖아요. 10,000시간인데 1000시간을 물어봤으니까 10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5도 10분의 1로 줄어야 되니까 얼마가 돼요? 답이 0.5가 되는 거죠. 0.5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단위는 없습니다. 0.5라고 답을 찾으면 돼요. 이게 강도율의 의미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도 비례식으로 풀면 이렇게 곱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놓고 x 구하면 식처럼 써집니다. 자, 연근로 시간수가 얼마인데? 만인데, 10,000시간인데, 그때 손실일수가 5일 나왔어요. 근데 나는 1000시간을 기준으로 구해달래요. 그럼 1000 3개 없으니까 10분의 5죠? 2분의 1이죠? 0.5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푸나, 이렇게 식을 사용해서 푸나, 똑같은데, 저는 뭐를 여러분들한테 권장한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푸는 거다라고 이해하시고, 식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셨으니까 아 이거 비례식에 의해서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이해하셨으니까 저 식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른 것은 크게 문제 안 돼. 다른 건 크게 문제 안 되는데 강도율이 여러분들을 좀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 강도율에 뭐가 피곤하게 만드냐면 여기에는 근로 손실 일수예요. 자, 이 근로 손실 일수는 문제에서 근로 손실 일수가 며칠입니다 라고 주어지면 땡큐죠. 근로 손실 일수가 주어지면 땡큐인데 근로 손실 일수가 안 주어지고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죠. 휴업 일수가 얼마다. 휴업 일수, 요양 일수, 가료 일수 이런 말들이 일수로 나옵니다. 의사가 진단한 진단 일수. 이런 일수가 나오게 되면 이런 일수들은 근로 손실 일수라고 안 써진 거잖아요. 근로 손실 일수라고 써진 것들만 예를 들어 여기가 100일 나왔어요. 여기가 100일 일이 나오면 이 100일은 여기에 그냥 100이라고 들어가요.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100 넣으면 돼요. 하지만 휴업, 요양, 가료, 진단 일수가 예를 들어 300일 나왔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이 300일을 여기다가 그대로 쓰지를 못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근로 손실 일수로 이런 일수를 근로 손실 일수가 아닌 일수는 이 값을 근로 손실 일수로 바꿔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바꿔서 집어넣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근로손실일수는 다쳐서 일을 실제로 못한 일수고요. 여기는 다쳐서 실제로 쉬는 일수예요. 일을 못한 일수가 아니라 그냥 쉬는 일수. 그러니까 이 300일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 300일이 전부 일을 못한 일수가 아니야. 이 300일이란 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이 다 들어가 있다. 쉬는 날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일수단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일수는 실제로 안 다쳤어도 일을 안 하는 일수도 포함이 되어 있다. 주말은 안 다쳐도 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300일이라는 일수는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한 일수에는 과하게 책정된 값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실제로 일을 못한 일수만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얼마를 구합니까? 1년이 며칠입니까? 1년이 365일인데 일반적으로 1년 중에서 며칠 일한다고 봐요? 365일에서 300일을 일한다라고 보고 365분의 300을 이 값에다 곱해줍니다. 그러면 300일이 안 나옵니다. 200 얼마, 200 며칠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값을 뭐로 보겠다? 근로손실일수로 봐서 실제에는 이 값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예,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근로손실일수라고 나왔을 때만 이 값이 100% 인정이고 그 외에 값이 주어지면 근로손실일수 값을 집어넣을 때 얼마를 곱해야 된다? 365분의 300을 곱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뭐일 때? 근로손실일수는 그냥 넣는다. 그런데 휴업일수, 요양일수일 때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 값에다가 이 값을 곱해줘야 된다. 자, 물론 이 값도 변합니다. 문제가 1년에 근로한 일수가 250일이다 라고 하면은 300이 아니라 얼마로 바뀔 수 있어요? 250분의 365분의 25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무 말이 없으면 300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꼭 챙기셔야 됩니다. 100%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은 365분의 300으로 보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들이 쪽을 가끔씩 깜빡깜빡 합니다. 365분의 300을 곱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깜빡한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근로손실일수가 그냥 주어지면 땡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근로손실일수가 안 주어지고 장애등급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장애등급은 1에서 3급부터 14급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 급수마다 근로손실일수가 정해졌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일수를 뭐라고 해놨어요? 근로손실일수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그대로 100% 인정이 되는 일수죠. 그래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 12급 근로 장애 등급이 12급 받은 사람이 재해로 인해서 12급 받은 사람이 한 명 나왔다. 그러면 강도율을 계산할 때는 이 12급의 근로손실일수가 며칠이에요? 200일이죠? 그럼 근로손실일수에다가 200을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한 명이면 200만 두고 두 명이 발생했다 그러면 400이 들어가겠죠? 12급 한 명에 뭐 8급 한 명이 나왔다. 그러면 8급 1500일에다가 200일을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1700일이 근로손실일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수치들은 365분의 300을 곱해요, 안 곱해요? 365분의 300을 곱해요, 안 곱해요? 안 곱하죠. 이거 곱하면 안 되죠. 왜? 뭐라고 돼 있어요? 근로손실일수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휴업일수라고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장애 등급은 근로손실일수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가지고 강도율을 활용하셔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장애 등급이 주어지고 이 근로손실일수가 문제에서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 여러분들은 그것이 고민이죠. 그래서 장애 등급이 주어졌을 때 밑에 있는 일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50, 14급까지 있다는 것은 이제 아시고 이걸 기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끝에 거를 먼저 봤어요. 50. 자, 2배로 가면 100. 2배로 가면 100의 2배. 200의 2배. 4배.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돼야 돼? 800이 돼야 되잖아요. 800이 되는데 여기서 이 관계가 깨졌죠? 600이 됐고, 그 다음에 1000이 됐고, 1500, 2000이 아니라 2200, 3000, 4000, 5500, 7500. 이렇게 등급이 나옵니다. 1에서 3등급 나왔는데요. 이 1에서 3등급은 사망과 같아요. 사망도 사망자가 한 명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장애 등급 1에서 3등급에 해당되는 근로손실일수 7,500일을 사용을 합니다. 7,500일을 사망자의 근로손실일수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여기 있는 근로손실일수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등급표 밑에 있는 값은 시험에 안 주어집니다. 등급만 언급되고 이걸 물어본 근로손실일수를 알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강도율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문제 낸 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는. 자, 그래서 이 표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죠? 강도율이. 자, 4번은요. 종합재해지수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간단하죠. 우리가 강도율 구할 수 있죠. 더수율이 빈도율하고 같은 말이에요. 두 값을 구해가지고 곱해서 루트만 씌우면 뭐가 됩니까? 종합재해지수가 됩니다. 강도율 구할 줄 알고 더수율 구할 줄 알고 앞에 1, 2, 3이 기본이라 했죠. 두 값을 구해서 곱한 다음에 나온 값을 루트를 씌우면 종합재해지수가 됩니다. 강도율과 더수율 둘 중에 하나만 보면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고려하는 게 종합재해지수고요. 안전활동률, 근로시간 속에 안전활동을 몇 건이나 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근로시간당 안전활동 건수에다가 100만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여가 시간이니까 여기도 뭐겠어요? 시간이에요. 100만 시간당 안전활동을 몇 건이나 했어요. 그러면 안전활동 건수가 많은 데는 안전활동률이 높게 나오겠죠. 높게 나온 회사가 안전관리를 열심히 하는 회사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자, 환산강도율하고 환산강도율이에요. 더수율이에요. 환산강도율은 강도율에다가 100을 곱하고요. 더수율은 환산더수율은 더수율을 10으로 나누면 계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환산강도율, 환산더수율은 이 두 가지는 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100을 왜 곱하지? 10을 왜 나누지? 이거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강도율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써봅니다. 자, 강도율은 분자는 근로손실일수였어요. 여기는 근로손실일수였고 근로시간이었죠. 연평균 근로시간수, 연근로 총시간수, 근로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얼마를 곱했죠? 1000을 곱했어요. 근데 더수율은요. 더수율은 근로시간 똑같죠? 재해 건수였어요. 곱하기 얼마였어요? 100만이었어요. 자, 100만을 곱했습니다. 근데 이 강도율을 뭐로 곱하면? 강도율에다 얼마 곱하면? 100을 곱하면. 여기다 100을 곱하래요. 여기는 10으로 다시 나누래요. 여기는 10으로 나누래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 이렇게 100을 곱해주면 무슨 값이 된다? 환산 강도율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환산 강도. 여기는 환산 더수율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00을 곱하면 1000에다가 100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10만이에요. 100만을 10으로 나누어도 얼마예요? 10만이에요. 시간이 뒤에 곱해지는 값의 시간이 다 얼마로 맞춰지고 있어요? 10만 시간으로 맞춰지고 있죠. 이렇게 10만 시간으로 맞추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고 10을 나눠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만 시간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10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강도율, 10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더수율, 이 값이 뭘 의미하냐? 환산 강도율, 환산 더수율을 의미한다. 그럼 이 환산이란 말의 의미는 근본적 의미는 뭐냐? 한 사람의 근로자가 한 사람의 근로자가 평생 동안 일을 했을 때 당할 수 있는 근로 손실 일수가 며칠이고 재해 건수가 몇 건이냐 이걸 궁금할 때 환산 더수율을 물어보면 한 사람의 근로자가 평생 동안 일할 때 몇 건의 재해를 당하겠냐 이거고 환산 강도율을 물어본다는 것은 한 사람의 근로자가 평생 동안 일을 할 때 근로 손실 일수가 다쳐서 일을 못한 일수가 며칠이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럼 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왜 10만 시간이 기준이 되냐? 하루에 몇 시간이랍니까? 8시간이랍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1년에 아무 말 없으면 며칠을 일한다고요? 300일을 일한다고 봅니다. 1년에 300일을 일해요. 자, 평생 동안 일을 했으니까 평생을 몇 년 동안 일한다고 보죠? 20살부터 일을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정년이 60세예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하루 1년에 300일씩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싹 다 곱해보면 96,000이 됩니다. 96,000에다 우리가 잔업이라는 걸 하죠.
잔업시간이 4,000시간이 플러스가 돼서 10만 시간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평생 일한 시간을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몇 시간을 보고 있다? 10만 시간을 보고 있다. 그러면 10만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유는 한 사람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강도율이 얼마고 도수율이 얼마고 이게 궁금한 거다. 그런데 헷갈리니까 10만 시간일 때 기준도 강도율이라고 부르고 10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도 도수율이라고 부르면 처음에 있었던 1,900 주고 100만을 곱해줘서 계산한 값하고 말이 용어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앞에다 뭐 붙여준 거예요? 환산이란 말을 붙여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먹어야 돼요? 환산 강도율이라고 문제를 물어보면 한 사람의 근로자가 평생 동안 일한 것을 기준으로 물어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시간을 10만으로 맞춰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강도율을 구해가지고 얼마 곱하면 된다? 100 곱하면 된다. 도수율을 구해가지고 10으로 나누면 환산 도수율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우리 건설 안전에서 기사든 산업기사든 공통으로 필히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습득을 하셔야 되고 이 문제가 결국은 2차 실기에도 나올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좌의 핵심은 제율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쭉 한번 살펴보시고 마지막에 들었던 환산이 좀 어렵습니다만 환산 강도율 도수율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한 사람의 근로자가 평생 일했을 때의 근로 손실일수 그러면 환산 강도율 한 사람의 근로자가 평생 일했을 때 당할 수 있는 재건수 이것은 환산 도수율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이제 제율 가장 산업안전관리론에서 대표적인 제율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기 때까지 써먹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